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윤입니다. 서양 철학사 램프레이트 책 진행하고 있고요. 이야기했던 드디어 이마누엘 칸트, 그리고 이제 칸트를 비롯한 독일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칸트를 이해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했었던 모든 것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램프레이트가 서술한 측면 정도까지는 저는 다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돼요. 칸트를 이해시키기,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용어가 되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칸트를 이해하려면 데카르트와 로크에서 시작된 그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칸트의 논증을 또 계속 추적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를 제가 잘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부족한 점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고, 저보다 더 훌륭한 선배님들, 선생님들의 내용도 많으니까 혹시 이해 안 된다면은 많은 자료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칸트는 이제 17, 18세기 철학자들의 그 인식론들을 되게 많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인식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식론은 뭐냐?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 근거를 삼아서 판단할 때만이 좋은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데카르트와 로크의 입장과는 좀 다른 측면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데카르트 같은 합리론자들은 진짜 이 과학적 지식을 버려놓고 자신의 이런 인식, 사유 이런 걸로만 계속 추적을 했거든요. 인식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혼자 그냥 고민하면 돼, 약간 이런 주의였고요. 로크 같은 사람들은 지식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진짜 지식이 뭔지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경험만 하고, 우리는 지식을 알 수 없어, 인간은 지식은 알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경험론자들, 로크의 이야기에 썼던 우리는 지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경험주의와 데카르트처럼 그러니까 고민만 하면 돼, 인식이라는 거는 그냥 고민만 하고 사유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합리론자들의 의견을 좀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지식을 판단할 때 칸트는 이 판단의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지식이에요. 지식의 판단. 이 지식을 판단할 때 두 세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트는 종합적이냐 분석적이냐, 두 번째는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자, 근데 이거 용어를 좀 바꿔 드릴게요. 첫 번째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적이냐 분석적이냐, 두 번째는 후천적이 아니라 경험적이냐 선천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램프레이트가 분석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분석 판단이란 뭐냐?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속에 나와 있는 의미를 수어가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별로 어려워 보여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총각은 남자다. 이거는 주어 수어의 동어 반복이에요. 총각이라는 주어에 이미 남자라는 그 수어,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거예요. 군인은 남자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어렵는데, 아무튼 우리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요. 그래서 이 분석 판단들은 이런 것처럼 주어 수어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즉 논리학적인 측면입니다. 자, 근데 칸트는 이런 말을 해요. 분석 판단이라는 거는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다. 그냥 개념들을 확실하게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총각은 남자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는 그냥 개념이 확실해질 뿐이지 이 세상의 진짜 지식들을 얻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의 내용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교과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뿐이지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세상들, 진짜 세상을 아는 건 아니다. 우리가 개념된 거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좀 이따 바로 나오는 종합 판단을 예시를 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종합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종합 판단은 뭐냐? 주어 속에 있는 게 좀 애매해. 그래서 이거를 수어로 알려줘야 돼. 이런 판단이야 라고 합니다. 수어를 통해서 주어를 확실하게 만드는 판단이에요. 또 말이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게 커피라고 할게요. 내가 이 커피를 바라봅니다. 저 커피는 뜨겁다, 미지근하다, 차갑다. 이걸 어떻게 알죠? 이거를 방금 분석 판단했던 것처럼 총각은 남자다. 이런 것처럼 분석으로 나옵니까? 내가 이 커피를 바라보는 걸 분석으로 온도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총각은 남자다는 교과서던가 사전에 기술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커피는 뜨겁다. 이게 사전에 교과서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이거를 알려면 이 저 커피가 어떤지 알려면 만져봐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만져보니까 차가워요. 그러면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커피는 차갑다. 저 커피는 어떻다. 어떻다인 이 수어가 주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 커피는 차갑다. 이거 되게 쉬워요. 저 박스는 어떻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죠. 만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만져봐요. 저 박스는 가볍다. 라고 알게 되죠. 몇 개 예시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합 판단은 이런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고 예시를 좀 더 드리면 저 자동차는 길동이 거다. 이거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길동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죠.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과사전이던가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거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기타는 김태원 거야. 사전에 안 나와 있죠. 저 장난감은 뭐 영희 거야. 저 장난감이 영희 거인지 아닌지는 물어봐야 알죠. 자, 이런 겁니다. 종합 판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 판단이란 건 대부분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종합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분석 판단은 경험을 할 필요 없었죠. 그냥 머리 굴려서 계산하면 나오는 거였었어요. 제가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전으로 교과서에 이 내용이 기술될 수 있냐 없냐. 저 기타는 누구 거다는 교과서와 사전에 기술될 수 없잖아요.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 판단에서 한 가지를 또 나누는데요. 이제 선험적 판단, 선천적 판단과 후천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후천적 판단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선천적 판단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선천적 종합 판단을 설명할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전까지는 분석 판단이란 무엇인가, 종합 판단이란 무엇인가. 분석 판단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고 이거는 합리론자, 데카르트 합리론자들이 했던 거다. 종합 판단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고 이건 로크의 경험론자들이 추구했던 거다. 근데 이제 종합 판단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칸트는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선천적 종합 판단이란 건 뭐냐면 모두 이 과학적 물리 법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물은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나요? 물이 자연 폭포 중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있나요? 없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산 봐보세요. 산에서 아래에서 위로 정상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나요? 없죠. 다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런 거는 왜 일어나냐?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물리 법칙이죠. 그쵸? 이 물리 법칙, 이 지금 내가 바라본 사건의 물리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선천적이라고 해요. 물리법칙으로 일어난 사건들, 이걸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내가 보죠. 종합판단으로 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판단을 종합판단도 했고 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선천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게 선천적 종합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종합판단은 물리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무조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고 이게 어떤 지구의 어딜 가서나 이 형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물리법칙이죠. 그게 안 되면 말이 되나요? 그건 물리법칙이 아니잖아요. 뭐 또 예를 들어 공을 위로 던지니 아래로 떨어진다. 위로 던지니까 아래로 떨어진다.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잖아요. 이 중력 자체가 선천적이라고요. 선천적인 이유예요. 선천적은 물리법칙으로 생각하세요. 선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선천적 종합판단. 아, 공을 던지면 다시 떨어지구나. 그리고 이건 필연적이고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보편적이죠. 미국에서 공을 던지나 한국에서 던지나 뭐 중국, 인도, 뭐 포르투갈 상관없죠. 필연적, 보편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무튼 이런 예시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선천적 종합판단은 경험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선천적 종합판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또 나올 거고요. 근데 칸트 이전에 다른 철학자들은 다 이 선천적 종합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때부터 선천적 종합판단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이거를 증명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제 데카르트의 합리론자들과 그 경험론자들, 이제 로크의 경험론자들, 이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합쳐진 자신만의 이론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비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쓴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인식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를 정의한 겁니다. 이게 칸트의 인식론의 그 초기 집필 동기입니다. 집필하게 됐었던 이유. 자, 그리고 칸트가 이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칸트가 주장한 거에 따르면 선천적 종합판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선천적 종합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칸트가 경험이라는 건 경험론자들이 되게 많이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론자들과 약간 다른 자신의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건 맞는데, 지식이 생긴다는 건, 인식한다는 건 경험과 함께 시작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이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생기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를 우리가 봐야만 이 지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물이 아래에서 흐르는 거를 내가 봄으로써 저 물리법칙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발견한 거잖아요. 발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지식은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얻어지는 거다. 지식이라는 건 경험과 함께 가는 그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경험에 대해서 영국 경험론자 로크의 철학자들과는 경험주의자들하고는 좀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였는데, 첫 번째는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요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복잡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로크를 다시 좀 꺼내야 되는데, 여기 사과가 있어요. 이 경험론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다고 표현했냐면, 이, 이 사과를 처음에 봅니다. 보는 거는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보는 건 경험이에요. 내 오감, 이 감각으로 사과를 보는 건 경험이에요. 근데 이 사과를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보고 특징들을 이제 정신, 인식, 이미지를 넘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인식에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컴퓨터처럼. 아, 저 사과에는 빨갛고 동그랗고 뭐 매끄럽다, 이런 판단을 내린다. 자, 이런 지금 로크의 주장을 보면은 경험은 단순하고 정신은 복잡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경험부터 일단 복잡하고 정신도 복잡하다, 이렇게 해요. 로크는 이거를 처음에 그냥 사진 틱 찍고 가져와서 여기서 분석한다, 복잡하게 하나하나 특징들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칸트는 처음에 저거를 보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복합적인 그 특징들이 있다. 우리는 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만 뽑아올 뿐이지 사실 이건 되게 복잡하다,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로크는 사과를 볼 때 이걸 그냥 사과의 전체를 본 거예요. 사과 전체를 본 건데, 칸트는 이 사과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막 퍼즐처럼 엄청나게 많은 조각으로 약간 연결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퍼즐마다 특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칸트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만 우리가 건져서 정신으로 넘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빨갛다, 둥그렇다, 매끄럽다, 이거는 그 되게 많은 그 경험의 사과를 봄의 특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뽑아낸 거다. 즉 하고 싶은 말은 경험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니다, 매우 경험 때부터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험은 정신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정신에게 속해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로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과를 경험으로 보고 이거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을, 이게 사과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로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관념에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관념이 더 중요하고 이 관념을 위해서 약간 경험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칸트는 그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경험 자체도 엄청 중요한 하나의 그 약간 표현하면 사장님인 거고, 이 정신도 하나의 사장님, 각자 대표인 거예요. 얘네가 합동으로 움직인다고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왜냐면 인식하려면 경험이 일어나야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야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사과를 봤을 때 빨갛다, 둥그렇다,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사과가 정말 빨갛고 동그랗고 매끄럽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만약 강아지가 보게 되었을 때는 다른 특징을 말할 거고요. 그리고 박쥐던과 가오리가 봤을 때는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색깔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한 거고, 이 사과를 그렇게 특징을 잡았지만 강아지가 봤을 때는 흑백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저 사과라는 사물은 강아지의 세상에서는 둥글고 매끄럽긴 한데 저건 검정색이야 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 그리고 뭐 박쥐던가 가오리 이런 동물들은 애시당초 저 사과라는 거는 둥그렇고 매끄럽다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즉 인간은 저 사과를 볼 때 인간화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측면만 보는 거예요. 저 사과를 볼 때. 저 사과가 둥글고 매끄럽고 빨갛다라는 거는 사과가 갖고 있는 진짜 특징이라기보단 인간의 렌즈, 인간의 인식 렌즈를 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과를 보기 위해서 인간은 먼저 렌즈를 끼고 바라봅니다. 이 렌즈가 인식체계예요. 정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경험과 인식이 같이 간다. 우리가 저걸 보려면 먼저 인식이라는 렌즈를 끼고 저 사과를 바라봤을 때 인간화 될 수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험적으로 선천적 조건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가 간지럽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더 이제 논증을 해야 되는데 칸트는 이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인식에 굉장히 많은 되게 다른 측면을 제시한 건데요. 이 정신이라는 거는 경험과 같이 간다. 이거는 제가 굳이 책으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책으로 보면 더 복잡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피곤한 사과를 또 꺼내보죠. 이 사과를 보는 거는 인간 렌즈를 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다는 거는 경험이잖아요. 자, 이제 이 용어를 좀 정리하면 렌즈를 꼈다. 이거를 인식의 형식이에요. 인식의 형식.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한 필터링된 형식, 렌즈 이거고, 저거를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렌즈에 껴야 되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렌즈를 꼈어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본다는 건 또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경험은 감각, 눈이라는 감각, 손이라는 감각, 이 오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은 감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칸트는 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를 더 이상 사물이라고 전의 사람들처럼 사물이라고 안 하고 대상이라고 해요. 뭐냐면 대상은 나에게 비춰지는 상대의 모습이에요. 사물은 저 자체의 모습인데 대상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바라봤을 때랑 강아지가 바라봤을 때랑 뱀이랑 아까 사과가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저건 대상이에요. 저 사과가 실제 존재하는 건 맞아. 저거 존재하는 건 맞는데 저것을 보는 그 특징들, 저 특징들은 실제 존재한다기보다 저 사과의 특징들은 실제 존재한다기보다 우리가 인식해서 바라볼 수 있는 특징들인 거야. 저것들을 저 빨갛고 둥그렇고 매끄럽다라는 게 우리가 렌즈를 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만약에 뱀이 저 사과를 본다면 아예 다른 물체로 인식할 거야. 다른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은 다 같은 선천적인 지식, 선천적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 사과를 보고 다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원래 이전에 있었던 철학자들은 저 사물은 실제 존재하고 저 사물이 보이는 특징들이 가짜는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저 사물이 보이는 거는 진짜다. 특징들은 진짜다. 근데 칸트는 이걸 아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저 사물이 존재하는 건 맞아. 근데 저 사물이 주는 특징들은 진짜 그런 이 사물의 특징은 아니야. 그냥 인간이 볼 수 있는 특징인 거야. 저거는 대상이야. 그래서 뱀이던가 박쥐가 봤을 때는 둥글고 빨갛고 매끄럽다 자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특징들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생명체마다 볼 수 있는 인식 형식일 뿐이다. 인식 렌즈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는 막 엄청 어려운 용어 되어 있는데 이 이상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순수이성 비판 구조. 칸트는 그의 저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칸트는 인간의 능력을 세 가지로 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감성이고, 두 번째가 오성. 근데 이 오성으로 읽지 말고 지성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감성, 두 번째 지성, 세 번째 이성이었어요. 자, 감성은 오감입니다. 우리가 오감, 피부던가 느끼고, 막 듣고, 냄새 맡고, 막 마시고, 눈으로 보는 이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 감성. 그래서 지금부터 쉽게 정리하면 감성은 오감, 감성은 경험.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성은 지성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지성. 그리고 오성은 또 인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성은 연결 추리 능력인데 이거는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감성과 지성과 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책을 좀 구분해서 썼는데 첫 번째는 선험적 감성론이라는 걸 썼어요. 이거는 경험시에 경험을 할 때 감성이 감성으로서 인식하는 형식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각과 그리고 감관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험적 감성론은 경험할 때 감성이 인식하는 형식에 대해서 논한 거고, 경험할 때 감성이 인식하는 형식이란 감관과 지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선험적 분석론이 있습니다. 선험적 분석론은 뭐냐면 경험을 할 때 지성이 인식하는 형식을 논한 거고요. 이게 범주표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선험적 분석론은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지성이 인식하는 형식을 말한 거고, 이 형식은 범주표로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범주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험적 변증론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의 이념에 대해서 다룬 거고요. 이 이성의 이념이란 뭐냐면 물자체라고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의 진짜 존재 자체. 이것은 선험적인 조건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조건들로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원자 이상의 뭔가 양자역학도 우리가 수학으로만 풀지 진짜 세상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인식 불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의 관념은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다. 이걸 넘어가면 형이상학이잖아요. 우주, 신, 영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런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험적 감성론에서 먼저 첫 번째 감성의 형식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게 공간과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험적 감성론에서 칸트는 감성의 형식을 공간과 시간으로 나눠요. 근데 원래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감성과 지성이 같이 움직인다 했잖아요. 감성과 지성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나눈 이유는 좀 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니까 참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감성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의 형식, 이 경험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험적 감성은 감성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는 감성 형식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이 감성 형식이 뭐냐? 감관과 지각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감관과 지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감관과 지각을 뭘로 표현하냐면 공간과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진짜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말로 들으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텍스트던가 사진을 보면서 하면 참 더 표현하기 좋을 텐데, 말로 하면 정말 어려워요.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감관과 지각에는 공간과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다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 다음 주에 돌풀님하고 그 칸트에 대해서 다시 논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또 논증을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면 너무 피곤해서 일단은 얘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감성의 형식에는 감관과 지각이 있다. 오감의 그 감관이라는 거 오감을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고, 지각은 우리가 딱 보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지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정리하면 감성은 공간과 시간에 렌즈를 낀다. 거기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험적 분석론은 경험시에 뭘 논한 거냐면, 경험시 지성이 인식하는 형식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이거를 범주로 나눕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선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바라보잖아요. 저 사과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지성이 인식하는 형식은,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그 법칙은 뭔가, 그리고 그 법칙은 범주로 되어 있다. 인간의 범주로. 이 범주가 아까 말했던 렌즈예요. 그러니까 저 대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범주를 12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12가지의 범주를 통해서 걸쳐진 필터가 된 것들만 지성의 형식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 지성의 형식으로 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설명해 보면, 제가 이제 쉬운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 경험 인식은, 경험과 지성은 인식이에요. 경험과 지성은 합동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지성이라는 렌즈, 이 범주를 끼고 인간은 감성의 렌즈를 낍니다. 이 감성의 렌즈가 오감과 지각인데, 이거는 즉 시간과 공간이에요. 저 사과를 보려면 저 사과는 공간이 있어야 존재하죠. 그리고 저 사과가 존재하려면 또 시간이 존재해야 돼요. 이거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성의 렌즈, 범주를 끼고 감성의 렌즈, 시간 공간을 껴서 저 대상을 인식합니다. 저 대상을 인식했다는 거는 렌즈로 필터링이 된 대상, 즉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사과인 겁니다. 진짜 사과 자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이고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인식하기 위해선 둘, 감성과 지성은 같이 간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념, 이 개념을 아까 말했지만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이고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 말이,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 겁니다. 이 붕어빵을 만들 때 개념은 반죽이고요. 이 개념이라는 건 그거죠. 그 사과를 봤을 때 얻는 그 자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개념이 경험이고, 그리고 지각은 지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붕어빵을 볼 때
붕어빵을 만들 건데 개념은 반죽이에요. 그리고 지각은 그 붕어빵의 틀입니다. 틀이 없는 상태에서 붕어빵 그 반죽 그 액체를 넣어봤자 붕어빵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붕어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죽이 없는데 그냥 틀에다가 불을 때운다고 해도 붕어빵이 안 나와요. 즉 붕어빵이 나오려면 개념과 지각, 그러니까 즉 반죽과 그 기계가 둘 다 있어야 돼. 붕어빵 틀.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감성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예시를 들으면 달고나도 똑같아요. 감성을 개념이고 설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지성을 그 달고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달고나 그 틀이 없는데 여기다 설탕을 때려 박는다고 해서 달고나가 될 수가 없고요. 설탕이 없는데 이 틀에다가 불을 지진다고 해서 달고나가 또 될 수가 없고요. 즉 달고나가 되려면, 대상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이 한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한번 상세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언 명령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것도 최대한 그냥 핵심만 이야기해 볼게요. 순수이성 비판으로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그은 결과 그 과학적인 태도는 많이 상승했어요. 선험적 지식이라는 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정신은 상승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랑 그것이 오류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사실 정말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의 그냥 인식 체계의 일이다라고 한 주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건 설명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게 물자체라는 게 있고 현상계라는 게 있는데, 물자체는 말 그대로 막 원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질의 정말 본질 같은 거죠. 사과의 본질은 원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물자체라 해요. 사물의 그 자체. 우리가 보는 인식 체계는 현상계, 현상에서 보이는 세상. 우린 현상계밖에 모른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린 형이상학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약간 위축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도덕이고, 도덕과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기초를 확립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언명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이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뭐가 필요할까? 도덕이 되기 위한 행위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이것을 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따졌습니다. 그럼 도덕적 행위란 뭘까? 이 도덕적 행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무에 그 의무를 소중하게 대하는 데에서 생기는 그 계기를 통해서 했을 때만 도덕적 행위다. 자, 다시 도덕적 행위는 의무를 소중히 대하는 그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때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 의무는 뭐냐? 방금 말했었던 의무요. 이 의무는 도덕적인 경외심, 존경심에서 비롯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의무다. 자, 그리고 이 의무는 선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자체로 선한 것, 그 자체로 선하고 유일한 것, 도덕의 필수 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면 도덕 행위란 그 도덕의 의무와 선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부도덕 행위란 행위를 하는데 이 도덕 의무와 선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부도덕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는 오직 선의지에서만 포함이 됩니다. 왜 칸트가 어려운지 알겠죠? 이것들을 다 용어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그 도덕적 의무를 갖는 거는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 욕심이던가 욕망이던가 뭔가 그런
사리 사욕이 아니고 도덕적 의무, 도덕적 수단, 아니 도덕적 그 의지를 포함했을 때만 도덕적 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가 선 의지를 통해서 도덕적 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좀 칸트는 사실 극단적인 예시까지 듭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건 그냥 단지 아들을 사랑해서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지 그냥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걸로는 도덕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걸로는 윤리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요. 이게 행위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만약 도덕적 의무하에 도덕적 의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거면은 이건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런 도덕적 의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들을 사랑했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부도덕적인 행위를 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노인이 박스를 줍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예시라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노인이 박스를 줍고 계시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이 노인을 그냥 도와줬다 칠게요.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건 행위가 작용된 거죠. 근데 이 행위의 그 동기가 저 노인분을 도와주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될 것만 같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식할 거다라는 동기를 갖고 행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면 이것은 부도덕 행위예요. 도덕적 행위가 되려면 노인분이 박스를 줍고 계실 때 도와줍니다. 근데 이 도와주는 행위가 도덕적인 의무감, 도덕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의하면 이건 도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만약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는 게 행위죠. 근데 이 위로해 주는 행위를 만약에 이 행위의 동기가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추가적인 이득이 나중에 생긴다. 혹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미지상. 이런 동기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옳지 않은 행위다. 도덕적 행위가 되려면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할 때 위로해 주는데 이 위로를 하게 된 행위의 동기가 도덕적인 의지,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명령이란 무엇이냐? 이게 도덕행위고 이걸 통해서 정언명령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행동한 준칙,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을 하기로 한 이 규칙, 준칙이 모든 사람의 법칙,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 자신의 행위의 준칙이, 자신을 행동하게 한 준칙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언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준칙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옳지 않은 정언명령이 될 수 없는 준칙은 이런 겁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남을 속이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대화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 고로 옳지 못한 준칙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남을 미워해도 된다. 이거는 준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언명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는 건 상대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상대를 서로 싫어한다면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남을 미워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가 없다. 고로 옳지 못한 준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언명령 말고 가언명령도 존재가 됩니다. 이 가언명령이라는 거는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가정의 명령 같은 건데, 건강을 원한다면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음식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면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을 원한다면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가언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보편적인 법칙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게 가정의 하나의 명령이 될 수 있다면, 하나의 그냥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가업 명령은 될 수 있다. 수많은 가업 명령이 있다. 근데 정업 명령은 오직 딱 여기에 속해야만 되는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어떤 행위가 그 자체 아예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덕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칸트 입장에선 철저한 이성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도덕적 검증을 아까 했었었죠. 도덕적인 행위를 위해선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성에 부합한 의지에 꼭 필요하다. 이성에 부합한 의지가 되었을 때만이, 그리고 목적으로 바람직하고 어떤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여야만 정업명령이 된다. 근데 어떤 행위가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 이러면 가업명령이에요. 신선한 음식을 먹는 수단,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행위가 이 건강을 위한 행위를 위해서 신선한 음식을 먹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건 가업명령이다. 느낌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칸트는 정업명령의 두 가지 형식을 나눕니다. 두 형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형식은 자신의 행위를 준칙,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형식은 모든 이성적인 행위자는 정업명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업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성적 행위자는 자신이 하나의 목적이고 인격이고 절대적인 가치예요. 인간은 그래서 모든 개개인은 인간은 목적이에요. 자신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의 절대적 가치예요. 반대로 되는 게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치예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엄청 고가의 액세서리가 가치가 만약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건 그러니까 물건은 상대적 가치를 띠는 거죠. 수단이에요. 나를 위한 수단. 근데 한 개개인이란 사람은 각자가 목적이에요. 각자가 인격이고 절대적 가치예요. 그래서 정업명령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나 모든 사람을 절대로 수단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다시 정업명령 두 번째 형식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말로 약속해서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이유를 예시를 들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요. 근데 사실 A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꼭 갚겠다고 B에게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렇다면 A는 이 B를 인격적으로 존중, 하나의 목적, 인격적 목적으로 대해준 게 아니고 A는 B를 나의 금전적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거예요. A는 B를 수단으로 본 겁니다. 목적이 아니고, 인격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지 못한 준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업명령은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내가 세운 내 행위의 준칙,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그런 예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목적체고 개개인이 인격이고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의 정업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업명령을 지키는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고 궁극적인 사회라고 해요. 근데 이 자신의 행동 준칙의 보편적 정업명령을 하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즉 이 행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를 점검해주는 목적으로
이 칸트는 정언 명령을 쓴 겁니다. 뭐 기계적으로 이게 뭐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도덕적 행위, 이것을 만약에 정언 명령을 굳이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정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칸트 네 말을, 네가 말한 정언 명령을 따랐는데 그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면 어떡해? 저걸 해봤자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 그냥 속은 거면 어떡해? 이렇게 따지면 이제 칸트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해지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언 명령을 따라야 될 필연적인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제부터 신앙을 요청합니다. 신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꼭 성실하고 이걸 경건하게 있어야 된다고, 존재해야 된다고, 도덕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칸트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궁극적 의미를 존재했어야만 했고, 모든 사람이 이 도덕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됐어요. 인간이 도덕적 존재임을 필수적으로 증명하기를 칸트는 소망했어요. 그래서 도덕적 최고의 원리, 이것은 자신에게 자율적 의지의 원리인데, 자신에게 부여된 법칙,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최고의 원리인데요. 그럼 최고의 선은 뭐냐? 인간의 의지, 아까 인간의 자율적 원리와 도덕적 법칙이 하나로 완전한 조화가 된 것이 최고선의 조건이다. 근데 이 조화로움, 이 최고선은 현상계에서 불가능하다. 무한 진보를 소망하는 거다. 따라서 이거는 신의 요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상계에서는 완벽한 도덕을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도덕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도덕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도덕이 존재한다. 왜냐? 우리는 신의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심만으로는 도덕적인 만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해요. 신앙은 최고의 선일 수도 있는데 완전한 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이 신앙이라는 게 최고의 선은 맞긴 한데 이것을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이루기가 힘들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인간은 도덕을 행할 때 행복해야 돼요. 그만큼 행복의 비례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행복만을 위해서 도덕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 도덕적 의무와 그런 경외심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마지막에 신앙의 요청을 끝으로 도덕과 행복은 합쳐져 있는 거다. 합일이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신앙을 요청한 것은 막 쓸데없는 말을,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 도덕적인 성취를 인간들이 꼭 이뤄야 된다라는 약간 자신의 바람? 이런 소망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의 영역, 인식의 영역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 거의 막 형이상학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성이 정언 명령을 할 때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이 정언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칸트를 정의할 수 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513쪽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드리면 좋겠는데,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칸트를 이해하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설명하는 건 더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제가 진짜 정말로 엄살이겠지만 정말 뼈저리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게 마냥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돌플린과 이야기할 때까지 나름대로 최대한 더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순서를 다시 맞추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 칸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정언 명령과 신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체계,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정말 칸트는 어려운 철학자인 것 같아요. 저같이 철학의 입문자인 입장에서, 초보자인 입장에서 칸트를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칸트 전공자들도 칸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저는 그래도 제 걸로 받아들이긴 해서 되게 기뻤고, 마지막으로 칸트에 대해서 장점, 칸트를 알면 뭐가 좋은가 제가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칸트는 이 인식을 엄청 토막토막 낸 사람이라고 전 생각해요. 둥글게 본 게 아니고 이걸 토막토막 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뭘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 경제던가 뭔가 뭐 생애주기던가 이런 거 볼 때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Y축으로 사이클을 그려요. 이런 걸 장기 사이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장기 사이클의 이 그래프의 흔들림이 이루어지려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사실 여기에 단기 사이클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삐쭉삐쭉 단기 사이클. 단기 사이클들이 쌓여서 장기 사이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사이클을 읽어내야 장기 사이클의 그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칸트를 이해한다는 거는 이런 인식을 토막내는 능력, 즉 세상을 단기 사이클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칸트를 공부하면서 엄살이겠지만 정말 머리가 많이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다 해보고 나니까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낍니다. 이 세상을 단기적인 사이클로 보는 능력이 많이 상승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칸트를 아는 게 되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시도해봤으면 좋겠고, 일단 용어랑 시대적 배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 계몽주의와 독일의 철학을 시작을 칸트로 이렇게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돌풀님과 칸트, 그리고 다음 그 독일 철학자 피이테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 안 되는 내용 깊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